5.16 어둠의 시간들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 쿠데타군의 선두인 해병대 제2중대가 한강교를 건너 서울 시내로 들어왔다. 쿠데타군은 중앙청과 육군본부, 중앙방송국, 발전소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접수했다. 쿠데타의 머리는 박정희 육군소장이었다. 쿠데타 세력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며 거사 이유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아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아 여태껏 형식적이며 구호에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는 등의 혁명 6 공약을 발표했다. 밤늦도록 당선 살해를 하고 단잠을 자고 있는데 당원 하나가 나를 깨웠다. 그러더니 서울에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그리고 곰곰 생각해봤다. 하지만 그리 심각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어쨌든 서울로 올라가야 했다. 당시 박영록 강원도지사는 도청에 와서 하루 이틀 쉬고 가라 했고 장면 총리는 빨리 서울로 올라오라고 재촉했다. 여기저기서 축하와 함께 선거에서 이긴 나를 보고 싶어 했다. 여장을 꾸려 인제읍을 벗어나 서울로 향했다. 인제군 신남면의 군단사령부 쪽을 지나가는데 군용차 하나가 우리 차로 다가왔다. 중령 계급장을 단 군인이 내리더니 내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군단장이 보내서 왔다고 했다.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곳 치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중령이 다시 말했다. 군단장께서 저희 헬기로 서울까지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타고 있던 차는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강원도 인제군 일원의 험한 길을 누비고 다니느라 고물이 되어 있었다. 굴러다니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그들은 나를 여당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예우했다. 하지만 헬기를 타고 가라는 그들의 호의를 거절했다. 쿠데타가 일어난 서울에 그것도 군용 헬기로 올라갈 수는 없었다. 양평 부근에 이르자 대규모 병력이 군용 트럭을 타고 수백 개의 깃발을 펄럭이며 서울로 가고 있었다. 그 무리가 쿠데타에 동참한 부대였음은 나중에 알았다. 이때 라디오에서 당시 미국 대리대사였던 마셜 그린과 유엔군 사령관 맥그루더의 공동 성명문이 흘러나왔다. 장면 국무총리가 이끄는 정당하게 집권한 대한민국 정부를 지지한다. 한국군 수뇌들은 그들의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치권을 정부 당국에 반환하고 군내 질서를 회복하라. 나는 안도했다. 미국이 나섰으니 사태가 곧 진정될 것으로 낙관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해서 살펴본 시가지는 삼엄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었다. 다음날 보궐선거에 당선된 의원으로서 등록은 해놓자는 생각에 동생 대의에게 의원 등록을 하라고 일렀다. 내가 등록을 한 직후 국회는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령으로 해산되었다. 금배지 한번 달아보지 못했고 의석에 한번 앉아보지 못했다. 사실 5.16 쿠데타는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군에 대한 도전이었다. 쿠데타가 발생하자 미국에서는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케네디 대통령도 쿠데타 발발 직후 이를 보고받고는 무척 화를 냈다고 한다. 그리고 곧바로 장면 총리를 찾아갔다. 가출범한 한국의 민주정부를 군부가 짓밟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었고 당연히 쿠데타 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큰일이 발생했다. 장면 국무총리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다. 장 총리는 당시 총리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시청광장 근처의 반도 호텔 808호에 기거하고 있었다. 쿠데타군이 들이닥쳤을 때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장면 박사는 숙소 건너편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그러나 이른 새벽이라 문이 닫혀 있었다. 당장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나중에 들었지만 총리가 차에 오르려는데 안경이 땅에 떨어져 깨졌다고 한다. 결국 장 총리의 잠적으로 민주당 정권이 눈을 잃고 방황한 셈이니 이는 제2공화국 종말의 암시였는지도 모른다. 장 총리는 해화동 성당 뒤편에 있는 카멜 수녀원의 문을 두드렸다. 초췌한 장 총리 부부를 수녀들은 따뜻하게 맞았다. 그리고 깊숙한 방에 숨겼다. 총리는 그곳에서 묵상과 기도를 하며 고뇌에 55시간을 보냈다. 그 55시간 동안에 대한민국은 다른 세상으로 기울고 있었다. 민주주의 반대편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군부 독재와 수십 년 동안 싸워야 했던 나에게도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때는 몰랐다. 만일 그때 장 총리가 미국 대사관에 피신했다면
참여 병력이 3,600명에 불과한 엉성한 쿠데타를 수월하게 진압했을 것이다. 미국 대사관 문이 잠겼으면 담이라도 넘어갔으면 됐을 텐데 왜 수녀원으로 숨어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다. 또 수녀원에 피신해 있더라도 유엔군이나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다면 상황은 또 달라졌을 것이다. 돌아보면 이것도 구군이라는 생각이 든다. 맥그루더 유엔군 사령관은 백방으로 장 총리를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할 수 없이 군 통수권을 지닌 윤보선 대통령에게 쿠데타 진압을 위해 정군의 동원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마셜 그린 미국 대리 대사와 함께 윤 대통령을 방문했다. 쿠데타를 진압할 뜻을 밝히고 미국 한 1개 대대와 한국군 제1 야전군 일부 병력을 출동 승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태도가 괴이했다. 그는 미국 측의 그러한 요구에 내정 간섭이라며 일축해버렸다. 훗날 그는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쿠데타를 인정했다고 했다. 그것 또한 이상한 논리였다. 안보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더욱 유엔군 사령관 맥그루더 장군에게 물어보고 그 사태를 해결했어야 했다. 미군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며 국가 원수인 대통령임에도 정통성을 지닌 합법 정부를 수호하지 않았다. 그보다 민주당 쿠파의 영수로서 개인적인 정치 이해에 따른 선택을 한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의 쿠데타군과 뒷거리가 있었다는 루머가 시중에 파다하게 퍼졌다. 박정희를 비롯한 쿠데타 추모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올 것이 왔다고 했단다. 참으로 정략적이며 당리적인 발언이었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정부의 실정을 시인하여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는 그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측 요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 행보로 쿠데타를 지지했다. 야전부대를 총괄하는 이한님 제1군단 사령관에게 친서를 보내 병력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대통령은 쿠데타군이 자신을 옹립할 것이라 믿었던 게 분명하다. 주모자 박정희 소장이 윤 대통령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각하를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말을 믿었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그렸을 것이다. 헌법을 온몸으로 지켜야 할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인정해주고 5.16 이후 10개월 동안이나 대통령직에 머물렀다. 이는 쿠데타 세력의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한 셈이다. 대통령은 쿠데타를 인정하고 총리는 사라졌으니 미국으로서도 어찌해볼 방도가 없었다. 도리 없이 2, 3일이 지나가 버렸다.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의 긴박한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 버렸다.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에게는 따져볼 일이 또 있다. 장 총장은 장면 총리가 특별히 총회에서 현직에 있는 최경록 참모총장을 해임시키고 임명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유당 시절 이기붕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각의 많은 사람들이 참모총장 교체를 반대했다. 장 총리는 내가 지켜보는 자리에서도 장 총장에게 여러 차례 물었다. 시중에 떠드는 쿠데타 설이 신빙성이 있는가? 그 중심에 박정희 소장이 있다는데 맞는가? 그때마다 장 총장은 답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박정희 소장 쿠데타 설은 음모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저도 가담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면 총리에게 안심하라며 자기가 군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장담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장 총장은 실제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도 즉각 이를 진압하지 않고 박정희 소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벌어주었다. 쿠데타를 도운 것이다. 최경록 육군 참모총장을 경질하지 않았다면 쿠데타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후일 나는 지인들에게 이런 농담을 건넸다. 허술하게 짝이 없는 쿠데타가 성공한 것을 보면 박정희 씨가 대운을 타고난 것 같다. 집안 텐마루 밑을 곡괭이로 파니 금은부하고 쏟아져 나온 격이다. 이기붕으로부터 장면으로 변절한 장도영은 쿠데타를 방조했고 후에는 지원했다. 일련의 행보를 볼 때 그는 양다리를 걸쳤던 게 분명하다. 한쪽 다리는 쿠데타 세력의 다른 다리는 민주당 정부에 얹어놓고 있었다. 소신 없이 사역을 쫓아 후배들에게 영달을 구걸했던 장도영은 결국 그 끝이 비루했다. 장도영은 한때 군사정권의 최고 지도자로 추세되었다가 결국 반혁명이라는 낙인이 찍혀 체포되었다.
그리고 국외로 추방당했다. 배신의 결말이었다. 박정희 쿠데타 세력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림을 받은 것이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 사흘째인 5월 18일 장면 총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후 12시 30분 마지막 강령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계엄령을 추인했다. 강령회의가 열리고 있던 그날 오후 육군사관학교 소속 생도가 서울대로를 행진했다. 그 뒤를 혁명군 완장을 부른 부대가 뒤따랐다. 이렇게 제2공화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회가 해산된 이후 도리 없이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데 경관들이 찾아와 나를 끌고 갔다. 그들은 여당 대변인으로 핵심 간부인 내가 당연히 비리에 연루됐을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쿠데타 세력은 정당 부패 일소를 구호처럼 외쳤다. 나는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학생들과 함께 지방 유세도 다녔고 전국 안정을 위한 여러 모임에도 참석했다. 당시에는 국민계몽비라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었다. 당연히 참여 학생들의 관련 경비를 나눠주었다. 그들은 그 경비를 내가 횡령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을 부패 정당으로 몰아 발표할 때 나에 대한 혐의도 포함시켰다. 국법회의 회부를 면하고 일반 검찰로 넘겨진 나는 검사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 학생단체와 돈을 나눠준 학생들을 소상하게 밝혔다. 검사는 돈을 받은 학생들을 모두 조사했다. 학생들은 사실대로 증언했다. 결국 학생들이 받은 돈을 합산해보니 내가 정부기관에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았다. 당연했다. 공금위에 내 주머니 돈을 보태 지급했던 것이다. 나를 조사하던 검사는 거침없이 독설을 뱉어냈다. 나쁜 놈의 새끼들 조작을 하다니. 검사의 의기에 찬 분노의 독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검사는 나를 무혐의로 풀어주었다. 계엄군의 서술이 시퍼렇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용기 있는 검사였다. 2달 만에 풀려났다. 정부 관리와 민주당 간부, 많은 혁신계 인사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검거된 혁신계 인사들은 1000명도 넘었다.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사형이나 중형을 받았다. 공산주의자와 똑같은 탄압을 받았다. 혁신 세력이 장면 내각을 그렇게 공격했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들의 활동 공간과 사상의 자유를 파괴한 셈이었다. 군사정권은 대의 명분으로 반공을 강력하게 내세우며 이를 국시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국시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이론을 동원해도 맞지 않았다. 한마디로 우스웠다. 만약 공산주의가 해체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산주의 반대를 국시로 삼았으니 그 나라도 해체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반공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었다.